네, 작은 종목들도 소중하게 풀어드리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박성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시장에서 핫한 HBM 수혜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STI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STI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STI는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음, 예전에 성도 ENG에서 장비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한 장비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CCSS라고 하는 이제 전공정 팹에 사용되는 가스 공급 장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 해서 네. 이제 저희가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의 이제 고순도 케미컬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음, 유틸리티 성격의 장비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인텔 같은 반도체 업체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장비 사업군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웹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세정, 시각, 현상 장비 등을 일컫는 거고요. 보통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갑니다. 이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 쪽 투자가 뭐 개시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수주를 달성하긴 했지만 뭐 크게 성과는 보이지 않고요. 좀 저조한 수주를 음,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제 잉크젯 프린팅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잉크 방울을 분사시켜서 어떤 패턴을 만드는 건데요. 이 STI의 이제 잉크젯 장비는 OCR이라고 하는 이 패널과 커버 윈도우를 붙여주는 투명 접착제를 잉크젯으로 뿌려서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로우 장비고요. 네.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저희가 반도체 공정에서 열을 사용해서 범프를 붙여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CCS 이 반도체 팹을 만들 때 이제 인프라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비를 지금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 가까이 하는 거고, HBM 수혜라고 하면 이제 리플로우 장비 이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CCSS가 아직까지는 90% 정도 네. 차지하고 있고 고객사로도 약 40% 정도는 삼성전자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동사가 속한 사업 영역, 지금 산업 동향은 당연히 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지지부진하겠네요. 네.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 개선의 초기 음.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보통 저희가 사이클을 봤을 때는 수요가 좋아지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캐pex 확대 그러면 또 수요가 둔화되거든요. 네. 네. 또 그럼 하락하고 가격이 그다음에 또 캐pex 하향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캐pex 하향하고 플러스 감산 네, 감산하면서 이제 수요 확대를 기다리고 있는 요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네. 예,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캐펙스 줄였고, 거기다가 웨이퍼 인프까지 줄인 상황이고, 매 분기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감산의 강도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례 없이 감산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공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요처로 보자면은 전반적인 운영처에서의 수요 개선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 하면서 저희가 모바일 수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수요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 나왔지만 마이너스 6.1% 전년 대비 감소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3분기 연속 감소인데 이 3분기 연속 감소한 거는 저희가 2018년 4분기와 2019년 2분기 이때 이후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애플 말고 안드로이드를 저희가 수요를 봤을 때는 퀄컴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퀄컴 핸드셋 쪽 실적도 YOY로 2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 연속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모바일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네.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도 CPU랑 메모리 재고를 소진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수요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이제 AI 서버 쪽만 아직까지 이제 AI 서버 쪽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 이번 사이클은 AI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적은 사실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데이터 센터를 확인할 때는 인텔과 AMD의 데이터 센터 부문 합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보고 있는데 1분기에도 마이너스 40% 감소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 감소해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실적은 1분기에 YoY 14% 상승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이제 실적이 안 나왔지만 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업데이트를 주자면 잘 나왔죠. 네, 2분기에도 100% 이상 YoY 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AI 쪽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엔비디아가 H100, A100이라고 하는 AI 칩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서 이 AI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당분간은 AI가 주도하겠지만 네. 주도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 수요는 메모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D램의 경우에 메모리가 6배에서 8배 정도 크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네. 뭐 가격과 탑재량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 HBM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달리 D램이 가격이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메모리 쪽은 AI 때문에 HBM에서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선별적인 이 AI 쪽의 수요 개선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개선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I의 실적, 저희가 투자 포인트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투자 포인트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AI 서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에 사용되는 HBM 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요 HBM 때문에 STI가 만드는 이 리플로우 장비의 수요가 좀 확대될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AI 뭐 계속해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터디 많이 하셨겠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일단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반도체가 GPU를 사용하고 있고요. GPU는 아무래도 병렬 계산에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서버에는 GPU가 사용되고 있고 GPU에는 또 HBM이라고 하는 D램이 사용됩니다. 기존에 보면은 기존에 GPU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면 GPU가 있었는데요. 네. GPU는 GDDR이라고 하는 그래픽 D램이 사용됐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GDDR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빠른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입출력 핀이 32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입출력 핀은 자동차 저희가 차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선이 32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를 예를 들면은 네. 24km의 뭐 속도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는 핀 한 개당 속도는 좀 느립니다. 6.4GB니까. 그런데 이제 핀의 개수가 1024개인 거죠. 그러니까 차선이 굉장히 큰 도로가 있고 네. 다만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네. 차선은 크게 넓기 때문에 네. 전체 데이터 양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처리 속도로 보면은 더 빠르겠네요. 훨씬 빠른 거죠, 네. HBM이. 그래서 이제 GDDR 대비 HB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요 HBM을 만드는 데는 요 TSV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 TSV는 칩과 칩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바로 연결해주는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입출력 핀의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칩을 적층할 때 과거 저희가 했던 대로
이런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 되고 입출력 단자도 개수가 한계가 생기지만 네. TSV를 하면은 굉장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BM은 TSV를 적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하이니스가 왜 잘하냐 그러면 하이니스가 사실은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과거에 이제 HBM 쭉 진행해오면서 HBM2까지는 저희가 TC NCF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TC NCF는 가압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 적층을 할 때 여기다가 열과 압력을 주어서 붙이는 겁니다. 이 가운데다 이제 필름을 넣어가지고 네. 열과 압력을 통해서 이게 붙여주는 건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르게 열과 압력이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HBM2E부터는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하는 오. MR 머프 공정으로 대체를 했고요. 네. MR 머프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하는 건데 리플로우는 사실 오븐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다란 오븐을 생각하시면 네. 칩이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뜨거운 열이 솔더블을 녹이고 이제 칩끼리 붙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옛날에도 쓰였던 방식인데 네네. 이 방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리플로우 장비를 STI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HBM3부터 이제 STI가 하이니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캐파를 내년까지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HBM3부터 STI에 리플로우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들어갔고 지금 네. 3E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오.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캐파 확대에 대한 수혜를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2026년도에는 HBM4가 저희가 양산될 걸 보는데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굉장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도 신규 기술이고 최선단을 제외한 뭐 약간 12단 같은 낮은 단수는 여전히 MR 머프 공정이 쓰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리플로우는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다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CCSS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거든요. 네, 제가 앞에 감산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고 캐페스 네.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올해는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건 사실 설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생산을 하는 장비 투자는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대신 삼성전자의 전략은 뭐냐면 미리 저희 클린룸 그러니까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놔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적기의 공급을 대응하겠다는 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P3와 P4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줄을 보셔도 P3 같은 경우는 이미 가동이 시작된 가운데 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페이지 3와 4가 인프라 투자가 있고요. 네. 페이지 4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P4 같은 경우는 속도는 약간 저희 예상보다 늦게 되고 있긴 하지만 4분기부터는 P4에 대한 유틸리티 투자도 시작될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CCS는 뭐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좀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리플로우 장비와 관련해서는 AI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HBM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적층하는 데 쓰이는 리플로우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또한 두 번째는 CC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방 산업이 이제 삼성전자 공정에 있어서 이제 설비 투자는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인프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STI의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STI 작년에 일단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액이 30% 정도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P3 투자가 있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투자가 있었을 텐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았던 해였고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한 20% 정도 감소할 거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프라 투자도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P3 페이즈 3하고 P3의 페이즈 4도 이제 하반기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네. CCS 매출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4는 좀 진행이 늦긴 하지만 어쨌든 4분기부터는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8세대 장비 여기도 사실은 대부분의 납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거의 매출로 인식이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PCB 고객에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라고 할 수 있는 FCBG 현상기. 네. 예, 여기도 작년에 의해서 올해는 15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HBM 향 리플로우 장비 올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약 80억 정도 나간 걸 보고 있고 네. 올해 한 50억 정도 나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합산으로 한 130억 정도 나가는데요. 일부 이제 추가되는 수주 물량은 또 내년으로 이시되기 때문에 물량이 네.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제 증설량이 꽤 되고 저희가 이제 HBM3부터 들어갔는데 네. 이제 저희가 캐파를 2배 증설한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던 캐파 그러니까 HBM2E까지도 다 포함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3부터 들어간 동사가 증설이 2배 이상 늘어났을 때 장비의 수는 리플로우 이제까지 공급했던 장비 수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기존에 있던 장비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플로우의 내년도, 내후년도의 매출액은 좀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CCSS가 네.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이긴 비중이 하지만 크지만 리플로우의 수혜는 그래도 볼 수 있다라고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STI의 밸류에이션은 좀 시장에서 어떤 수준인가요? 네, STI 밸류 올해 기준으로는 약 20배가 좀 넘는 수준인데요. 네. 사실 올해는 실적이 좀 감소하는 구간이고 또 최근에 HBM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저희가 히스토리컬 밴드 상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들의 평균은 한 6.8배, 7배 정도 되고 그쵸. HBM 관련주들은 좀 높은 상황인데 어. 좀 과도하게 높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외하면은 네. 한 25배 이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HBM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CCS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내년부터 리플로우 장비 성장이 좀 빠를 거로 예상되고 아무래도 신규 장비는 기존 장비보다 저희가 이익 기여도가 높을 거로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저희가 부담감이 좀 줄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HBM 수혜를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STI보다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HBM 관련주로서의 밸류에이션 추가 확대가 내년도의 실적과 더불어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TI의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요인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업황 둔화가 좀 지연되는 거, 업황이 계속 지연되는 거죠. 네. 그리고 HBM 기술 변화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매출의 절대는 CCSS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 반등이 좀 지연된다면은 아무래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시기도 지연되겠죠. 네네. 그래서 아무리 유틸리티를 먼저 투자한다 그래도 다음 페이지에 대한 투자는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HBM 신규 기술인데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4에는 네.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본딩은 사용된 기술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하향 전개가 되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서 네. 중장기적으로도 일단은 MR-머프 기술은 유지가 될 거로 보이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좀 성숙화가 된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런 기술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MR-머프는 기대할 만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꼽힌 STI에 대한 투자 판단 박성순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매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동물약품의 강자 옵티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옵티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팜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물 사업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구 분야 쪽에서는 이제 이종장기라든지 뭐 박테리오 파지 치료제 연구 개발, 요런 쪽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이 동물 사업 부문에서 이 회사의 매출이 대부분 이제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동물 약품, 동물 진단 서비스, 박테리오 파지, 사료 첨가제, 요런 네.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구 분야 쪽에서는 이종 장기, 뭐 백신, 박테리오 파지, 치료제, 연구 개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지홀딩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지홀딩스가 지분 30.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지홀딩스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동물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사업부를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네. 동물 질병 관련된 음. 부분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지금 동물 질병 진단은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국내 가축 사육 두수 증감 추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축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은 2020년 말부터 발생한 그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네. 오리하고 닭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가축 관련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의약품 산업은 축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따라서 가축의 그 전염병 발생 여부에 따라서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단 국내 가축 사육 두수의 성장률은 좀 낮은 한 자릿수대로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런 어떤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대략 한 9,500억 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동사에 한번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옵티팜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회사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동물 관련된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 관련된 사업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동물 약품, 그리고 진단 서비스, 박테리오 파지, 사료 첨가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동물 약품 사업부는요. 옵티팜이 공급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약품의 효능 검정, 그리고 동물 실험, 질병 진단, 연구기관이 다 같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동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요. 효능이 입증된 동물 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경쟁사 대비 장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 3년간 동물 약품 사업부 두 자릿수 성장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동사의 전체 매출 성장세를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물 진단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는 동사의 동물 진단 서비스 부분은 가축 질병에 대한 단편적인 진단보다는 혈청학
생물학적 검사, 항원 유전자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병리 조직학적 검사 등 굉장히 그 동물 질병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지 동물약품회사, 양계농장, 동물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작년에 연간 매출 38억 원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연간 매출 45억 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사료 첨가물 같은 경우는 네. 살모넬라균과 같은 동물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당 세균만 사멸시키는 특정 박테리오파지를 사료에 섞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이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예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옵티팜이 네.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미국과 유럽 품목 허가를 지금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진출 준비를 위해서 작년 말에 오산 공장에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12톤 규모의 박테리오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네.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억 원, 2024년 유럽 품목 허가 이후에 연매출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미국 품목 허가 이후에는 매출 증가율은 더욱 상승을 하면서 옵티팜 전체 매출 증가세를 견인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테리오파지 그 증축된 공장 간략하게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구개발 분야에는 이제 크게 이종장기,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이제 백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은 이종장기 사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오.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이종장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장기 이식 대기자 수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옵티팜은 그러한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형질 전환을 통해 확보된 메디픽을 활용을 해서 네. 현재 최도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완료를 하고 오. 국내외 이종장기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과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영장류 이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인수 공통 전염병이 적고 다산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생산성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돼지를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종장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옵티팜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 9개의 유전자가 형질 전환된 돼지의 췌도에서 세포를 분리를 해서 사람의 관맥에 넣고 인슐린이 분비되는지 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네. 비임상 단계에 있는데 이 췌도의 세포를 원숭이에게 이식을 해서 생존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봅니다. 최근 원숭이 8마리에 이식을 했고요. 오. 5마리 이상이 6개월 생존을 했고 그중 한 마리는 지금 1년 추적 결과를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비임상은 이제 완료가 되고 네. 내년 4분기 중으로 임상 신청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궤도에 대한 임상이 좀 제대로 된다라고 본다면 동사의 기업 가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박테리오파지 치료제 가 이제 향후에 출시가 되면은 네. 동사의 매출 증가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옵티팜은 박테리오파지를 통해서 젖소 유방염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젖소 유방염은 젖소 농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세균, 곰팡이가 유방에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현재 항생제 외에 마땅한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옵티팜이 지금 박테리오파지를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비임상을 이제 완료를 했고 임상 네. IND 제출 예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장 규모를 대해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수준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로는 한 9천억 오.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이게 시장 규모가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게 치료제가 출시가 됐을 때 이 치료제 역시 옵티팜의 매출 증가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동물 관련 사업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종장기 사업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실적이 크게 변동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뭐 네.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 이종장기 사업에 관련된 그 R&D 비용 때문에 음. 좀 적자가 네.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연간 실적을 보자면 작년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60억 그리고 영업 적자는 34억 원으로 시현을 했고요. 일단은 영업 적자는 2021년도 대비해서는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의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183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확대된 39억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우선 올해 실적의 증가 원인은 동물 약품 부문에서의 이제 수주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동물 진단 부분에서 이제 수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테리오 파지 공장 캐파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적자 확대의 원인은 작년도 국채과제 10억 원이 올해로 이제 이연이 되면서 관련된 비용 집행 때문에 적자가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일단은 지금 박테리오 파지 공장 캐파 확대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내년 매출 증가에 좀 이게 기여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적자 폭은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옵티팜이 어쨌든 동물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이종장기 사업에서는 이제 좀 선두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선 좀 밸류에이션 어떻게 받고 있나요?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아직까지 이종장기에 대한 그런 어떤 밸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네. 지금 현재 동물 의약품 밸류에이션과 이제 좀 유사하다. 네네. 동물 의약품 업체와 유사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다. 그게 이제 중앙 백신이라든지 뭐 네. 녹십자 수의약품, 뭐 고리어 BNP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중앙 백신만이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동사하고 이제 좀 유사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종장기 사업만 하는 회사를 이제 본다면 네. 지금 국내에서는 일단 제넨바이오 그리고 라트바이오, 크로넥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네네. 이 업체들은 아직까지 동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뭐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밸류가 아직까지는 조금 형성이- 동사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유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해외 업체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종장기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네시스와 리비비코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3,300억 밸류로 펀딩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이제네시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효과적인 호환용 장기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종장기 업체의 이제 선두주자, 글로벌 선두주자가 리비비코어라는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도에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에 961억 원에 인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벌써 또 10년도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 가치는 사실은 더욱 상승을 하였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60일 생존한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는 그 961억 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옵티팜 역시 이런 이종장기 사업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낸다면 큰 폭의 기업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옵티팜의 리스크 요인도 짚어보시죠. 네, 사실은 이 회사가 어쨌든 그 동물 사업부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종장기 사업이라든지 박테리오 파지 이런 이쪽 여러 가지 이제 R&D 비용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는 이지홀딩스라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주로 이 모회사로부터의 대여로 조달이 되고 있어서 자금 유치에 따른 어려움은 사실은 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환사채 발행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쨌든 이종장기 사업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지홀딩스를 비롯해서 이 동물 관련 종목들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옵티팜을 공부하면서 좀 성장 동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달의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